저녁 7시에 박영식의 정치할 시장 오늘 두 번째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첫 방송이 문맥에 맞는 문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시간대를 옮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두 번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송을 두 번째 한다고 할까요? 네, 뭐 아니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6시 그러니까. 50분인데 7시라고. 그러니까 네. 네, 아주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복작복작하게 여러분들 야시장 가면 원래 좀 복작복작하시죠? 그리고 또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은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소개 말씀을 드리면 예, 베트남에서도 야시장은 보통 한 6시 반 정도에 엽니다. 10시면 사실 파장이죠. 그렇죠. 여태까지 파장 분위기에서.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다니까. 예, 오늘부터 정치 야시장은 6시 50분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밤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야시장 얘기는 그냥 농담이고 한국도 뭐 이제 야시장에 사실 있는 곳을 보면 일찌감치 좀 미리 준비합니다. 저녁부터 이제 해가 뉘엿뉘엿할 때 시작하잖아요. 네, 저희가 시간대를 이제 거국적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10시에 보시던 분들 좀 미리미리 좀 보시고 이제 다른 영상들도 또 챙겨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대를 옮기면서 멤버가 좀 바뀌었어요. 예, 이 멤버, 이 멤버를 못하고 약간 이제 멤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김환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세 분은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는 게 처음이죠? 오늘 뭐 이렇게 세 명은 처음이죠. 네. 그렇죠. 세 분은 완벽하게 처음이고. 네. 예, 우리 야시장은 늘 오셨고 김민아 평론가님도 늘 오셨고, 그죠? 저만 처음이에요. 예, 우리 최 장군님만. 근데 왜 이거 장군이라고 해놨을까요? 이게 제가 전 직장 TBS에 1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장군이죠. 아니 아니 저도 뭐 꼭 한 회사 17년은 아닌데 저도 17년 있어서 그냥 저도 장군 소리 대령. 그때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 명이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라고.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라는 네이밍이었어요? 네. 와. 그때 좀 네. 모르세요 그 프로그램? 아세요? 그럼요. 아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죠. 네. 알죠. 네. 아닌 거. 아니 한번 택시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예요? 라디오였습니까? 네, 라디오인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최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사람 이름이 최장군인가? 최장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최장군이라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방송을 좀 장군 같이 하나요? 뭐 아니, 들어보신 평이 어떠셨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왜 장군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송을 계속 택시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결론은 이 진행자가 최장군인데 왜 장군이 본명이 최장군인가? 육파 출신인가? 그 의문을 네. 그날 이제 풀지는 못했어요. 네. 왜 최장군인지는. 이제부터 푸시면 되죠. 예. 네. 어쨌든 17년 동안 하셨고 프로그램 네. 이름이 최장군이셨고 네. 예, 그래서 저희 또 이 야시장을 또 처음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엄청 기다리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처음부터 부르지 왜? 너무 늦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아니 일단은 뭐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처음 여기 여의도에 왔는데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아요. 예. 네, 분위기가 예. 좋고. 카메라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근데 너무 이 조명이 네, 이 방송이 민망하네요. 이 방송이 때깔이 좀 특이한 방송이라. 그러게 얼굴이 한잔 한 사람처럼 막. 저희 모공까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늘려보시면 모공도 나오고 블랙헤드도 나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모낭염 발견 방송. 그럼요. 뭐 코털 삐져나온 것도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 정치화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질 좋은 울트라 HD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울트라 HD가 여기만 있지는 않을 텐데 왜 이 방송만 하지 이렇게 좋은 것인가?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선명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세 분의 게스트의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들어오셨으면 좋아요는 좀 기본적으로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주요 이슈를 이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에 좀 넣어드렸는데 항상 이제 제가 질문하기 어려울 때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첫 번째 찾을 때는 항상 우리 김민아 총통을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저희 주요 이슈 적어드렸는데 이거 안 보셨어요?
주요 그럼요. 이슈. 오늘 네. 주요 이슈. 어떤 게 가장 우리 김민아 총통의 원픽입니까? 사실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안 받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네. 왜 안철수는 아, 8분 만에. 갑자기 왜 저러는가? 네. 이게 당황했고 아, 8분이면 바이러스를 발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메스들 시간 충분한가 메스? 충분하죠. 아니 옛날에 왕년에 V3 프로그램을 돌려도 8분 안에 끝났을라나? 네, 옛날에는 컴퓨터가 많이 느리고 그렇죠. 대용량 하드를 검색을 하면 더 걸렸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초스피들이 이렇게 나는 안 한다 그리고 네. 전당대회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이 중요한 소식은 아니에요. 그냥 웃긴 소식이죠. 그러나 소소하게 하여튼 저의 마음에는 아. 상당히 네. 여러 가지 이 감격을 감격을? 감격? 네, 감격과 감동을 안겨준 아. 그런 소식이다. 안철수가 네. 오랜만에 또 철수했다. 아, 그 말씀은 이제 당대표 도전 선언을 이렇게 이르게 할 줄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이르게 한 것인가?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의문이. 예. 모든 게 다 의문이다. 이른 것인가, 늦은 것인가? 예. 그럴 거면은 혁신위원장은 왜 한다고 한 것인가? 예. 혁신위원장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럴 줄 모른 것인가? 네. 알고선 이렇게 한 것인가? 예. 이 모든 것은 전략인가? 예. 네, 모든 것이 이제 나는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TV 토론에 나왔을 때 네. 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인물은 아니다. 인물은 아니다. 나의 그릇을 벗어난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그 TV 토론 문답이 일단 뭐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예. 이번 결정을 볼 때 역시 이분은 나의 상식과 합리성이 아. 이해되지 않는다. 네, 일반적이지 않죠. 네. 네, 일반적이지 않고 저도 사실은 글쎄 뭐 당대표를 출마할 건 알았는데 이런 방식일 줄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놀랐고 이제 안철수 아저씨 얘기는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 최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주요 이슈 중에 뭐 원픽이 하나 있다면 어떤 거를? 저는 이슈를 보기는 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 중에- 리스트 이 중에 말고. 없어요? 네. 우리 훌륭한 작가들이 다 모아놨는데 왜냐면 이게 없어요? 이 이슈 물론 연결은 되죠. 아, 그래요? 연결은 되는데 예. 좀 더 깊이 제가 조사를 해왔다. 오, 어떤 건데요? 이제 내란 특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네. 영상을 좀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사실이 그 기자의 SNS에 뜨면서 다 알려지게 됐어요. JTBC 기자. 맞아요. 네. 그래서 오. 이제 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좀 네. 이게 시끌벅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취재에 깊이 관여한 이름은 밝히기 힘드나 그로 네. 추정되는 그 기자에게 네.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아. 해서 이게 된 거냐? 그래요? 라고 물어봤죠. 아. 그랬더니 일단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면 이따가 또 저기 할 텐데.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예. 그 이후에 안가에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4일. 4일 날. 네, 그 기자가 초기 왔나 봐요. 예. 무조건 안가에 모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뻗치기를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어디서 했대요? 안가, 삼청동 안가 인근에서. 인근에서.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카메라에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거기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밝혀낸 거죠. 예. JTBC 단독으로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 네.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해서 본인들이 좀 특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여기를 참여를 했는지. 예. 그런데 그 기자의 말로 그 추정을 해보면 예. 아직 특정되지 않은 차량이 몇 대 있답니다. 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인데 야, 요거 재밌네요. 자 누가 있을 것이냐. 예. 김건희가 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추측이 가능하죠. 예,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냥 추정이니까. 예. 예, 그래서 김건희가 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했고 오. 또 다른 것은 예.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삼청동 안가가 사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 안가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호법상. 길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옮기지 않고 거길 계속 썼다는 건 예. 아마도 뭔가 무속의 영역이나 네.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거기를 계속 놔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또 하더군요. 거기가 바로 바꿔달라 그랬던 그 시설 아닙니까? 제가 재밌네요, 이거. 저도 예전에 그 다스 취재할 때 예. 한번 올라갔다가 쫓겨난 적 있었는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건 이 추정을 저희가 이제
사실 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이 여기 네. 많아요. 또 취재 기반으로 소설 쓰시는 분이 있고요. 또 평론 기반으로 소설 쓰시는 분이 계시고. 사실 말고는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송에서 이제 사람들도 여태까지 저희가 한번 살면서. 추정을 해보겠다는 의미의 얘기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7시부터 본 주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한 기자님 1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 어떤 주제가 제일 관심?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돈다발 에르메스에 아.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하. 32억이 있으면 뭘 할 것이냐. 예. 어. 근데 이거 32억이 진짜 특정은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뭐 보도에 따르면 35억이라는 설도 있고 네. 10억대라는 설도 있고 네. 이상민은 뭐 체면 칠해를 위한 비상금 정도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에르메스 백만 합쳐도 1억 원 되겠다는 말도 있고 예. 이 백이 얼마나 백 사이즈에 따라서 뭐 돈이 얼마가 있는 거냐 이런데 하여튼 이 돈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또 그 이름 오늘 제가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만났는데 연일 보도되는 그 이름을 보면서 내 돈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 이상민 돈다발, 이상민 32억, 이상민 에르메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 얘기 같다고. 그 얘기 가수 하는데 이상민 씨는 빚 많잖아. 그 다 다 청산해 갚았습니다. 다 갚았나요? 네, 요새는 뭐 갑자기 개뜬금없네요. 인공수정에 도전 중이십니다. 여기서 룰라 이상민의 아니 인공수정까지 그분도 우리가 이상민이니까. 알아야 될 이유가 네, 예 그분도.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 이상민은 뭐하고 사나? 어디 감독인데? 아 여기 굉장히 저희 아직 술 먹은 거 아니고요. 예, 지금 시각은 7시입니다. 예, 세 분의 이제 드립이 난무하는 오늘의 방송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이제 어제 됐죠. 이제 오늘 심질 심사는 9일에 2시 15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오후에 특검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 영장이 유출돼서 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엄중한 경고까지 법령에 따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거 김한 기자님 이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튀어나오고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 아니다 기준이 흔함의 정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전 이 정도 사건에서는 거의 영장 과거 같으면 피의사실 네. 공표가 뭐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네. 보통은 나오는 자료죠.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단들이 받았고 보면 형식이 보면 누군가가 복사해 놓은 걸 PDF로 뜬 거 아닙니까? 파일로 뜬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특검 측은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오늘 일부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먼저 입수한 언론들이 이제 쪼개갖고 다 단독 기사로 내보내고 했는데 특히 조선일보가. 네. 근데 뭐 이거가 이제 구할 수 없는 자료다. 한 번도 한국 사회가 한 번도 이런 자료를 봐본 적이 없다. 이런 자료는 당연히 아니고 나오는 자료긴 한데 예. 특검이 어쨌든 특별히 지금 유출 경로를 문제 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유출 경로가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특정돼 있다라는 네. 점이 저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근데 나오는 문서가 검찰에서 나오거나 변호인단에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서 특이했던 게 오늘 이제 일간지에 예. 다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입수했다, 본지가 입수했다라고 다 돼 있어요. 조선 동아 다 그랬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보통 구속영장을 치면 구속영장에 무슨 얘기가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됩니다. 보통은 네. 구속영장 내용 신청한 내용에 뭐가 있다라는 게. 근데 보통 본지가 입수했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취재에 따르면 이렇게 보통 하지 그렇죠. 않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법조계에 따르면 네, 또는 그렇죠. 뭐 네, 취재한 네.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 어디서 났어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 언론사 입장에서 네. 어디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본지가 입수했다라고 쓰는 거지. 네. 그게 아니라 밝히기 어렵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검찰 쪽에서 예를 들면 그냥 술술 들었다든지 네. 뭐 이런 거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뭐 네. 통상 관용적 문법에서 본지가 입수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다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을 풀로, 60페이지 통으로. 읽는. 네, 네. 풀로. 아마 근데 오늘 사실은 그 카톡방에서 혹은 뭐 텔레그램 방에서 PDF 파일로 이제 뭐 이렇게 다들 한 번씩 거쳐 가셨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뭐 다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근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검찰이 흘려줄 때 그걸 통으로 주겠습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흘려줬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으로 검찰이 흘려주면 보통 낫장 같은 걸 보고 그렇죠. 설명을 들으면 한결의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쓰죠. 그렇죠.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설명을 그냥 대충 뭘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뭘 하나 주거나 이런 거지. 예. 그걸 다 주는 방식으로 줬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만약에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다 입수했다 그러면은 예. 그 누가 했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줬거나 윤석열 쪽이 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통으로 뿌렸다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그럼 100% 윤석열 쪽이 한 건데 문제는 거기 이 특검 측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66장짜리 자료에 민감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하다못해 뭐 주민번호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정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 경고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특검이 뭐 개인정보가 정말 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예.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 어떤 서로 간의 견제, 신경전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말씀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일 모레 이제 구속 기한 만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쪽에서 어쨌든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요청을 했네요. 그래서 법원이 이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했고 부정선거 수사단 목적으로 군사정보 제공받은 혐의를 사유로 추가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유출한 것으로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뭐 팩스 번호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뻔하죠. 그러면 윤석열 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도가 궁금하잖아요. 윤석열 측에서는 왜 이거를 이걸 왜 흘린 걸까요? 각자 다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여론전 밀고 당기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법 방해를 위한 목적으로 좀 밀고 당기기.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기에는- 측에서.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그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을 뭐 결집시킨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 그러니까 특별 검사들이 하는 이런 어떤 조사들이 좀 무리하다라든지 뭐 예.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만의 어떤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조금씩 막 흘리고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사실 뭐 이렇게 흘러 나와봐야 뭐 좋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첫째는 이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열심히 관찰을 하면은 이거를 윤석열 쪽이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찾아내지만 예.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특검이 여론전한다. 네. 특검이 언론 플레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희생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네. 계속 특검의 어떤 부당성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땐 특검 쪽에서 선제적으로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보통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언제 누가 일일이 대응 안 하죠. 네, 영장을 유출했으니까는 피의자가 영장을 유출했으니까는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특검이 입장을 내잖아요. 네. 우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특검. 그렇죠. 우리가 공개한 바 없다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계속 관심사니까. 예. 여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구속영장에 써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보면 예. 특검 측에 좀 이 화려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논리가 뭐냐면 윤석열이 법치주의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기 맞아.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안 받아들이. 도망을 갈 것이다. 예. 근데 이런 게 물론 우리 이 윤석열을 매우 증오하고 매우 증오하지 않죠. 네, 윤석열을 조금 싫어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네.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저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니 그거를 거듭 물어보시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네.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거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논리라고 비출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법 쪽에 이런 쪽에서 볼 때. 예.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인데 유죄가 나왔는데 도망을 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됨으로써 어떤 인상을 주게 되냐면 특검이 좀 이번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예.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부 보수 쪽에 이제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혐의를 봐도 그렇고
특검이 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구속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여론전 하기에는 좀 어림이 없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로 강8450번님이 밀고 하는 사람들 회유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밀고 하는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한다. 근데 윤석열 물론 윤석열 변호인단의 실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두 분이 한 해석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무적 판단과 고도까지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무적 판단과 그렇게 고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공보 기능의 어떤 완비가 이루어져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분석이 맞고 저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연 그러한가의 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왔을 거고 야 이거 뭐냐 그냥 다 줘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파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왜냐면 그러기에는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보면 보통 이러면 모든 기자들이 이제 이게 모든 언론사가 지금 팀을 꾸려놓은 상태고 모든 언론사들이 몇몇 변호사들에게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근 전부터. 뭐 그런 과정들에서 아침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서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이 자꾸만 이 내란 특검에서 본인이 하는 수사를 조은석과 나의 대결로 받아들이고 늘 그래 왔죠. 그러면 이게 특수수사의 초식에서 조은석은 오늘 무슨 수를 쓸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어떤 수를 써야 허를 찌를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아까 김민아 평론가가 말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 이 부분은 무리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그러면 이거를 부각해서 이거를 나를 지지하는 혹은 뭐 이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언하게 하자. 뭐 이런 판단을 뭐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단이 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더라도 이렇게 66페이지짜리 전문이 나오는 건 공보 기능의 공보의 실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아까 저희가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유출된 문건에는 이미 뭐 팩스 번호 적혀 있다고 하고, 뭐 이제 법원 접수 단계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추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윤석열 변호인 측이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여러 정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이제 9일이죠? 수요일에 있습니다. 2시 15분입니다. 네. 발부되겠죠? 발부되겠죠, 이번에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그리고 걱정을 좀 그때랑은 덜어주세요, 그러면.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관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처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데 주민들이면 뭐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치하고 있고 막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면 네. 통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당연히 이번에는 버티기도 힘들 것 같고 당연히 이 영장의 그 심사 마치고 나서 이제 구속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재판이 있대요. 재판이 맞아요. 있는데 네. 집에서 출발할지 구치소에 출발할지 이제 실질 심사에 따라서 다른 건데 뭐 혹시 우리 김한 기자나 김민하 평론가도 의견이 혹시 다르신 분이 있습니까? 구속된다고 영장 나올 100%죠? 100%는 없죠. 한국 사회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또 이제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추구하시는 네.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는 뭐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뭐 구속 사유가 네. 뭐냐 이게 네. 구속 사유의 상당성이 있느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도주 우려가 있냐 뭐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영장에도 오늘 도주 우려 상당히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속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유와 상당성에 대한 설명도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뭐 낱개로 다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했다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에 네. 대해 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는 혐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은 그러니까 예외 없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그게 법에 적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가 반바지 입고 활보하는 거가 국민의 법감정 거스른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언론들이 시작한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번에도 근데 만약에 영장이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상황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판사면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바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날이 더워요. 반바지는 우리 김한 기자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잠깐 같은 회사 다녔는데 네. 그 회사 다닐 때도 반바지는 안 됐습니다. 그럴 반바지. 때는 보통 이제 반스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반바지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그런 거죠. 이 영장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네. 혐의는 소명이 되고 이거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네. 뭐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네.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두 개인데 도주의 우려는 사실 특검은 있다고 봤지만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까는 저는 이제 뭐 상식인으로서는 윤석열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도주의 우려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뭐 윤석열이 조사 과정에 했다는 말을 보면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내밀고 그다음에 증언이 이렇던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난 그런 적 없다. 난 몰랐다. 드론이 그 김정은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다던데요. 아니 내가 드론을 뭐 보내라고 시킨 적도 없고 드론을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는데 내가 예. 어떻게 좋아하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증언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면 예.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상태면은 예. 이 부인을 해야 되는 상태가 유지되는데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습니까? 말을 계속 맞추고 그다음에 이 증거가 되거나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되는 것들을 계속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당연히 있고 더군다나 이자는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인의 입장에서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보다 좀 잘 아시잖아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법 없이 살 사람인가요? 법이 없으면 저는 이제 큰일 나죠. 네. 법이 없으면 법 때문에 겨우 사는 사람이에요. 자, 법이 없으면은 저 이제 뭐 매드맥스죠. 법이 없으면. 네. 분노해. 네. 제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예. 아무튼간에 네.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법을 잘 모르지만 네, 법을 잘 모르지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예. 법조인의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본 바 상식에 반하는 일도 가끔은 일어나기 때문에 예. 법조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법조인이요? 법조인 여기 아무도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근데 사실 전반적인 근데- 법조 예. 법리적 해석에서 도주 우려는 실제 물리적으로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출석이나 공판기일에 안 나오는 것도 도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비 없죠. 네, 이것도 재판비 이제 없죠. 그러니까 도주 예를 우려인 들면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를 놔두면 우리는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인데 이자는 자꾸 출석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시비를 건다. 예. 이자가 노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법리적 용어로 이제 도주의 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를 계속 성실하게 받아야 뭐 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자체에 지금 비협조적이니까 뭐 그런 예. 부분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추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영장 추측이요? 실질 심사에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나온다고 밝히긴 했는데 본인이 나온다고 했죠? 그때쯤 가서 뭔가의 이유를 들어서 뭐 서류를 다시 좀 만져야 된다. 뭐 여타의 이유를 들어서 조금 뭐 또 딜레이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안 나오면 구속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리하죠. 영장 심사는 본인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아니 있죠. 이제 이런 상상도 근데 할 수는 있죠.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의별 일이 다 네.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어쨌든 본인이 어느 순간에 구속될 거라는 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면 좋고 내일보다 예. 다음 주면 좋겠고 예. 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계속 미루고 한 싶은 잔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네, 한 잔이라도 더 하고 그렇게 가야지. 보면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 결정하는 동안 어쨌든 구치소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치소. 네,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하고 하면 뭐 어떤 수를 또 써보자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엔 다 지금 상황에서는 악수예요. 그 서울구치소가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위에. 네. 동부가 좀 좋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여름 거기 갔다 오신 분 중에 최근에 그 석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이 있었던 방이 굉장히 덥다. 햇볕이 잘 든다. 여기에 윤석열을 넣어달라고 그때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될지도 좀 지켜볼 일이긴 대한민국 한것 같고. 교정행정은 그런 청탁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아, 근데 하필이면 빈방이 또 그리고 또 이제 한덩치 하시는 분들이 머물기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 뭐 꼭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뭐 세 분 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뭐 오늘 쭉 보고 나니까 이게 뭐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분노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어떤 대목이 제일 주목된 뭐 윤석열의 행위, 발언 뭐 이런 것들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김한 기자부터. 뭐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워딩 옮김? 뭐 그런 거 좀 뭐,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경호관이 아, 경찰보다는 훨씬 잘 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거. 예. 예, 걔들은 예. 총만 보여줘도 아,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네. 거의 윤석열이 네. 한 얘기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요거는 좀 그럴듯했어요.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떤 신경질을 내는 듯한 예.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경로를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실제로 이제 만나서 보고를 해봐거나 이런 공무원들은 굉장히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뭐 맞아요. 예, 예. 그 분노하고 뭐, 병노하고. 예, 근데 뭐 통화 내용 보면 지시를 뭐 부당하게 하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행위 어떤 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하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제 그 뭐 세간의 평가들 윤석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상황에서도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진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공사구분이 없고 네. 법을 지킨다라는 어떤 준법 감각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예. 본인이 하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공무원들이나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하는 사람, 관료를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은 해보거든요. 예. 이 행위가 위법은 아닐까? 근데 내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건가? 지시에 저항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나? 뭐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예. 이분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니까 나 해라. 그게 뭐가 문제냐? 예. 뭐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 윤석열이다. 예. 그대로다 예. 이 말씀이시고, 우리 최 장군님은 뭐 영장 담겨 있는 윤석열의 행위 중에 뭐 어떤 게 혹시 저는 한 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긴 아,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다 해도 돼요. 예. 예. 아니 뭐냐면 네. 그게 있었어. 이거 조금 많이 안 다루기는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뜬금없다. 이거 뭐냐. 요거 네. 분노스럽죠.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네네네. 하태원, 예, 그 사람 외신 대변인 겸직을 했었는데 전화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아. 그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외신 대응 입장문을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쓰라고 지시를 한 그 부분이 저는 이 사람의 언론관 이런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최 장군님 뒤로 보여드리는 네. 저 화면이라는 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주요 통화 기록. 통화 기록 중에 저희가 빨간 네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하태원. 해외 홍보 비서관이자 예. 아까 외신 네, 외신 대변인 겸직했던. 네, 뭐 했던 하태원 씨와의 통화 내용인데, 여기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PG라고 하죠. 프레스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해외 외신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막 알려줍니다. 자, 받아 적어 해가지고 야, 국회의원 출입 통제 없었어. 그지? 그리고 본회의장 진입도 막지 않았어. 야, 태원아, 듣고 있어? 헌정 질서 파괴 의도,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야, 태원아, 임마, 듣고 있냐, 임마? 잘 받아 적어, 임마. 위헌이 없고 합헌적인 틀 내에서 우리가 임마 행동한 거야. 그대로 전하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 덧붙이죠.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왜 이렇게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부분. 이거 이제 왜냐면 사실은 조선하고 동아가 오늘 그 단독에다 달았던 내용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잖아요. 네. 총기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 해외 홍보 비서관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다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그 어쨌든 외국에 나가는 외신들의 보도에 이런 식으로 완전 잘못된 정보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거는 뭐 근데 저는 약간 그게 데자부 되더라고요. 그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아, 때 좋은 말씀이네요. 그때도 언론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네. 유포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언론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독재자들은 다 비슷한가 봐요. 네. 계엄 나기 한 1, 2년 전부터 조선일보라도 좀 보시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렇게 유튜브만 보시던 분이 계엄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외신 보도가 근데 그 유튜브 극우 네. 유튜브도 지금 손절 다 했잖아요. 그렇게 윤석열이 막 편지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때 1월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예. 편지도 썼었는데 그분들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윤석열 뭐 다 손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말입니다. 이제 윤석열 코인이 안 팔리니까 아, 그쵸. 그렇죠. 네. 아, 이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고 이때 뭐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요미우리, 교도 뭐 주요 외신 기자들한테 직접 이제 하태원 비서관이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로 전달을 했대요. 야, 참. 아, 우리 김이나 평론가님은 이제 뭐밤 10시가 아니니까 오늘은 좀 덜 졸리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오후 한 3시 정도가 제일 졸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김민하 총통님이 주목하신 대목 윤석열에 대해서. 네. 네. 뭐 다 얘기해가지고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아우, 근데 이제 남은 거 또 해주세요, 그냥. 저 이제 윤석열의 인생관이 나오는 대목이 있다. 예, 인생관. 네, 그 비화폰 대목이다. 비화폰. 비화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성훈이 네가 잘 아냐, 음. 통신에 대해서 잘 아냐, 네. 이게 뭐 삭제 주기는 어느 정도나 되냐, 예. 그리고 이거는 네가 뭐 잘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좀 이따 전화를 해가지고는 야 근데 이거 비화폰 지금 받은 애들이 네?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냥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냐 예. 아니지 않느냐 비화폰이면 들여다볼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음. 라고 해서 이제 김성훈이 알았다 그러고 예. 비화폰을 작동불능 시키는 거 아니에요 로그아웃 예.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깡통폰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화폰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예를 들면은 해외의 뭐 도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 평소에 예. 그러한 보안이 완벽하게 되는 전화로서 사용하라는 게 비화폰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평소에는 그런 거는 체리 따봉 폰으로 그냥 뭐 도청이 되든지 말든지 뭐 미국이 뭐 다 갖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하세요. 뭐 동맹국인데 뭐 도청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하고 수사를 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는 자 체리 따봉 폰이 아니고 비화폰으로 수사를 당할 얘기를 할 때는 예.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비화폰이다. 비화폰을 보는 시각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그러한 대목이다. 비겁한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윤석열, 그러니까 저 구속영장이 사실 알려져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원래 윤석열을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도 굉장히 비겁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아, 참 미천한 존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고 나서 더 뭐 저 사실 일만의 동정심도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정말 이슬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슬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영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죄는 빠졌잖아요. 네. 외환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더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보니까 외환죄 관련된 내용들은 언론 보도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충격적인데 이거 뭐 입증이나 뭐 혐의 적용이 어려울까요? 혐의 입증이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안 들어가도 충분히 나오고 저는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지금 비화폰 삭제 지시랑 사후부서 계엄 포문 폐기 요청 요 두 가지만으로도 영장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이제 외환죄가 들어가서 앞서 이제 선명하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외환죄가 들어가면 이쪽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갖고 나올 거냐면 두 차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묻지도 않았다. 근데 이게 영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무리하다라는 주장을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펼치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외환죄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 인신 구속에 지금까지 말하자면 진술이 충돌하고 이런 부분 입증 가능한 부분으로 자신이 있다. 이게 오히려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외환죄가 들어갔으면 외환죄가 네. 포함된 것 자체가 또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사실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문제가 됐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윤석열, 김용현도 뭐 박수를 쳤다고는 하지만 이거 무인기 보낸 거 잘했다고 막 뭐 포상금 주고 표창 주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사실 법률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한 기자가 지적해주신 부분은 좀 기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원이라면 예. 이 외환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이 한때 군 통수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굉장히 불순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죄가 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다만 네. 이게 구성이 되려면 네. 외국의 통모회,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전투행위 개시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게 이제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외국으로 북한을 볼 것이냐 통모를 했다는 정황이나 이런 걸 또 조사하려면 북한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구속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논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 이제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좀 최대 뭐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반 이적죄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그렇죠. 이제 추가적인 네. 혐의들 뭐 외환 유도죄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일단은 우리 또 그 오늘 처음 오셨던 최 장군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안가 회동과 관련된 네네. 이야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생각난 김에 좀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추정을 해보고 다른 특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가 회동은 4명이에요.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이완규 그리고 한 명 더 지금 빼먹었다. 누구 있죠? 김주현 민정수석. 네. 여기에 법률비서관이 사표 내려갑니다. 본인 얘기로 사표 내려가요. 그죠? 요거 한 5명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지금 그 JTBC 기자라고 하는 분이 영상으로 확보했을 네. 거라고 추정되는 내용이죠. 영상으로 확보를 했고 내란 특검이 그 영상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자한테 연락을 했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네. 확인되지 않은 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게 밝혀지게 되면 만약에 이건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만약에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다면 네. 윤석열의 여태까지 논리는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보기 김건희는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뒤엎는 네.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김건희도 내란 공모로 같이 엮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의 촉으로 그러면은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거 단정하기 어렵죠. 단정하기는 어렵죠. 예상해 주세요. 근데 특검이 어느 정도 단서를 갖고 있을 텐데 예. 안가를 출입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허용된 차량이 바로 안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종의 장소에서 차량을 갈아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들어온 차가 갈아타고 들어온 차냐 이러면 김건희는 아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차가 갈아타고 들어온 차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사하거나 네.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안가 출입이 가능한 인사라고 봐야 되고 예. 근데 만약에 갈아타고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 정부 조직의 누군가일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갈아타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네. 아니면 뭐 김주연? 뭐 그런 사람이거나 국무위원이거나 네. 뭐 이랬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지금 들어온 차량의 대수가 이제 말하자면 영상에 확 특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복수의 차량이 차량이 들어갔다는 들어왔다. 거죠? 지금 이 관계자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알려진 인물 차량 외에 2세대가 더 있었다. 더 있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 지금 이제 2세대? 네. 특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걸어간 사람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안가 방향으로. 네, 그렇죠. 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게 뒷모습만 찍혀서 특정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미확인된 차량 2대, 그 다음에 걸어 들어간 인물 1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댓 명의 안가 회동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 관계자가 이거 좀 여담입니다만 재밌는 예. 얘기를 한 게 이완규가 택시를 타고 왔대요. 근데 그게 이완규인지 딱 알아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머리숱이 없어서. 이거 좀 슬픈데. 외모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참 그래서 아무튼 예. 그게 아니어서 몰랐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완규인 줄은 그렇게 알았다. 네, 그렇게 알았다. 야, 그럼 네. 평론가의 촉으로 빨리 예상해 주세요. 누가 더 들어갔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예. 그럼 여기 평론가가 지금 우리 김민환 평론가밖에 없죠. 뭐.
촉. 부탁합니다. 촉. 촉촉. 아니 이거는 이런 어떻게 드립을 받아야 되죠, 이건? 김민아 공화국에서 하시고 촉촉한 초코칩. 근데 이제 첫 방송에서 예. 야.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냈다. 예. 자 누가 그 자리에서 이제 뭘 하는 자리였느냐. 예. 그 생각을 해봐야죠. 예. 뭐 하는 자리였느냐. 거기 왜 모였습니까? 바로 개조당할 뻔했던 안가에 왜들 모였습니까? 12월 3일 날 밤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예. 12월 4일 새벽까지 그 난리 브루스를 추고 예? 내가 2차 계엄을 할 거라는 둥 뭐 하다가 결국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한덕수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만 빨리 끝냅시다 이래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와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동영상 녹화를 하고 4시 반에 틀고 그러고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그 다음부터는 12월 4일부터는 뭐예요? 12월 4일 아침부터는 뭐래요 윤석열이? 그날 아침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난리를 이 사고를 친 거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예. 바로 12월 4일 아침부터 수습 못해요 윤석열은. 예. 잠도 몇 시간 안 잤어요. 예. 김용현한테 전화를 해갖고 점심 먹자고 하고. 그랬죠. 김용현하고 점심 먹고. 김용현은 이제 증거인멸하러 가고. 예.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안가에 모여가지고 다들 증거인멸 계획과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불법이고 뭐가 안 되는 건지를 쭉 일별을 하고 불법인 건 합법으로 뒤집고 그리고 이게 불법인 걸 합법으로 못 뒤집는 거는 사람의 어떤 진술을 바꾸려고 했을 것이고 예. 사람의 진술이 안 뒤집어지는 거는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를 거기서 계획을 다 짜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하려면 일단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야죠. 예.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요걸 할 수 있는 정부의 실세들이 모여야죠. 예. 근데 그래서 요런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만두러 갔다고 하는 사람이 한모라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은 법이잖아요. 법률 비서관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누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거를 가르마를 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마치 이제 뭐 그중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 누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예. 그거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그걸 주도해가지고 쫙 가르마를 야 넌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요렇게 하고 이거를 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예.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여기 껴 있어야 이게 여기서 이 대책회의 하는 요 전반적인 이 회의가 그림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처음부터 저는 이 4명이서 그런 한덕수 걸- 갔어야 된다. 네? 한덕수 갔어야 된다. 한덕수는 거기서는 별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미 큰일 났다 생각. 본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본체의 대리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갔어야 된다. 여기 김태호 같은 사람? 댓글로 아주지님이 조이대 대법관 아니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사법부의 수장이 안가로 갔다. 뭐 사실 윤석열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뭐 갔어야죠. 당연히 갔어야 될 거. 거기가 안 가고, 예. 그렇죠? 예. 윤석열의 안전가옥인데 윤석열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쓰는 곳인데 예. 윤석열이 일단 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 모든 거의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사실은 직접 갔으면은 모든 얘기가 사실은 쉽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갔을까 아니면은 네. 본인이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인물을 확실하게 뭐 줬을까? 요거는 이제 좀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 예. 박용식 앵커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일 관건은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갔을 것 같고요. 느낌엔 그냥 그렇고요. 만약에 안 갔다고 하면 진짜 김건희가 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세 분 다 의견을 주신 거에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 김건희가 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현재 떨어진다고 저도 지금 보고 있어서 그 4명이 실제로 안가 회동을 갖고 나서 그 이후에 휴대전화도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 됐을까? 뭐 굳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에 나와가지고 설명하면서까지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지? 그러니까 부적절한 자리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우정 얘기도 나오네요 댓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갔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죠. 거기도 비화폰 지급 대상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커지고는 있는데 예,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거기에 한모 법률비서관 더하기 플러스 알파 차 2세대까지 갔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된 거니까 요거 이제
어쨌든 영상이 넘어간 거잖아요? 내란 특검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럼 그건 저희가 이제 기다려보면 매우 네. 흥미로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얘기한 사람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어느 정도 그럴 것 그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설을 한 발짝만 더 해보자면 댓글로 주신 분이 있어서 그날 그 밤에 돈다발을 서로 뿌린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수습하기 아니, 도대체 위해 어떤 분이 이렇게 소설을 수습하기 쓰시는 위해서 거예요?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셜록 홈즈님이 주셨는데 이름이 설력 홈즈예요? 네. 아 진짜 네. 닉네임이 셜록 셜록 홈즈예요? 홈즈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꼼꼼하게 잘 봐주시네. 네, 돈다발을 뿌리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그 이상민 집에서 발견된 혹시 그 돈이 그러면 그날 밤 지급이 됐다거나 수습용으로든 뭐든. 약간 지금 우리 예. 김한 기자님 지금 약간 뭔 헛소리야? 너무, 약간. 아니요. 너무 영화 같거나 이렇게 매끄러우면 예. 아국이 안 맞기 시작해요. 그래요? 아 너무 매끄러워서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보통의 납득 가능한 매끄러운 얘기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예. 이런 맞아요.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 사실은 언제나 울퉁불퉁합니다. 예, 뭐 이 수사 결론은 좀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어쨌든 특검 쪽에 영상 자료가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금명간에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윤석열 구속영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에 공동 정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인간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한덕수도 그 중에 포함돼 있고 뭐 안가모임 얘기했으니까 김주현 뭐 이미 지난주에 조사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뭐 계엄 문건 그러니까 12월 5일에 부속실장이었나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저기 김주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속되면 아무튼 바로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될 사람들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기자가 내가 이걸 특검에 제공했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 이 5명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5명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위해 일관된 방향의 진술을 했다면 이게 알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 5명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필연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동정범 얘기하셨는데 예. 이 내란의 공동정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사형 무기징역. 네, 형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60대라고 보면 내가 한 5년 살고 나와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냐, 예, 예. 아니면 평생 거기서. 80 넘어서까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 떠넘겨 것이냐. 떠넘겨야지. 예. 특히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완전 이해관계가 또 다르겠죠. 나는 정말로 나는 이 내란은 진짜 몰랐고 나는 그 뒷수습 들어오라 그래서 갔는데 예. 나한테 뭐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압박적인 상황이 와 있고 그 부분에서 곧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겠죠. 아까 그리고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요 이슈 중에 여전히 관심 가는 대목은 이제 돈다발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셜록 홈즈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돈다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돈다발 보도 자체가 허위라면서 이거 가지고 또 저기 본인 나름대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민형사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콧방귀를 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도 이 현금 다발과 가방에 대한 것은 요즘 미스테리로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이 지점에서 예. 이제 제가 오늘 또 취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이런 글이 굉장히 인기글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날 이제 압수수색이 이상민 그 뭐 집무실이나 관저나 이렇게 들어간 날이 2월 18일. 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헌법재판소 8차 변론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날 김계리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윤석열 변호인단에게 뭐라 귓속말을 합니다. 네. 귓속말을 하고 그때 윤갑근 변호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안경을 벗고 갑자기 물을 마시고 막 그 어떤 긴박하게 뭔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압수수색에서 돈다발 발견된 소식을 예. 그날 그 당일에 변호사 네. 김계리 변호사가 접하고 그걸 전달해서 그걸 갖고 멘붕이 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또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 영상과 함께. 온라인 밑바닥 민심 취재까지 해주시고 야 대단하신데 근데 아니, 설마 근데 그 헌재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 안에 담겨 있는 그 인물들 간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돈다발에 대한 정보 포착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 그날 같아요. 당일이었으니까. 뭐 당일이긴 네. 하니까. 예. 뭐 물론 시간대를 확인해 보면 뭐 추론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나오겠죠. 네. 예. 근데 근데 이 사건에서의 가장 미스테리는 네. 돈다발을 보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추가 영장을 치고 금액은 30억대가 아닐 수도 있고 예. 이상민의 주장대로 수억 원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내란 사건입니다. 예. 내란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야 여기 돈다발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돈다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의 경우에는 예. 밀봉합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서 바로 보고를 하겠죠. 거기 갔는데 어마어마한 돈다발이 있다. 네. 에르메스도 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죠. 예. 그 돈에 대한 출처 여부를. 자, 그 단계를 밟아놨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2월 달에 일이에요. 네. 근데 특검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증거 목록은 넘어왔겠죠. 당연히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건 넘어왔겠죠. 예. 그러면 불러다 물어봤겠죠? 네. 너 왜 이거 돈다발 발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냐, 니네? 수사 왜 이렇게 하냐? 예. 이렇게 됐겠죠? 예.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이건 결국엔 누가 결정했을 겁니까? 예. 제일 윌선이 결정했을 거예요. 제일 윗선이 누구예요? 경찰청장 직무 대리겠죠. 박수현? 네. 아 박현수.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가 지금 말하자면 불똥이 안 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넌 말단에서부터 최종 의사결정권까지 해서 이 수사 전체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예, 이거의 예, 성격은 별개고. 네. 예. 그 지금 경찰 부실 수사 한마디로. 예. 네. 경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고 저는 이 사건으로 최소 10수명 못 벗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 수뇌부. 왜냐면 진짜요? 예. 이거는 수사의 기본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그냥 그 윗선의 결정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윗선이 결정을 했어도 이 정도의 만약에 사이즈면 사이즈의 돈다발이 있으면 최소한 이거를 뭐라도 조치를 해놓죠. 형사적으로. 네. 증거물로 받아들이는데 그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말하자면 경찰 조직 전체에서 엄청난 타격이 올 만한 사건이고 이제 이 돈의 성격이 뭔지를 규명하는 거는 규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이상민이 뭐라고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규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경찰 조직이 그 의사결정을 했던 게 다시 이 내란과의 연관성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좀 쪼개보면은 현장 가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다 압색을 하다가 사진은 이거 기본이잖아요. 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경찰 조직 내부의 상부에 보고는 됐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상무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거를 덮을 거면은 뭐 그냥 그 경찰 자체에서 경찰 단계에서 덮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해야 되겠는데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네.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검찰이 이거를 덮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시에 그렇죠.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이게 정권이 바뀌고 2월 달이잖아요, 이미. 네. 그럼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게 특검이 100%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수사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보시면 검찰도 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랴부랴 수사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예. 증거를 추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 제일 무서운 게 자료 넘겼는데 이거 다 있으셨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덮었던 거네. 네,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거는 가다가 무슨 이렇게 여기 핸드폰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이거 못 본 걸로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다발은 가장 선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놨다? 네. 그리고 그거를 증거 목록을 넘어가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대비가 안 되는 성격의 문제였던가 아니면 이거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남겨놓자. 예. 이거 두 개 말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건이죠. 그러면 특검은 그 경찰을 어쨌든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진을 갖고 있겠네요? 갖고 있겠죠. 그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찍은 사진도 핵심은 갖고. 이상민 금방 행안부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 어떻게 이 돈의 성격을 다 술술 풀어내느냐 예. 그걸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돈다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영장을 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나눠서 또 경찰의 수장, 당시 검찰의 수장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고려해야 되는 네. 건데 이거는 그러면 굳이 따지면 수사 대상이 박현수 당시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의 직무대리 맡고 있는 사람도 수사 대상일 그럼요.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네. 당연히 뭐 수사 대상일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포함이 그렇죠.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최혜병 특검 얘기도 사실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김건희 오늘 특검도 있어요. 김건희도 있는데 네. 오늘 저희 진짜 엄청 바쁘게 간다고 바쁘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엄청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특검이 김계환 전 사령관을 소환을 했어요. 김계환 사령관을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VIP의 경로설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아주 뿌리부터 다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박정원 대령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내용을 인정하고 실토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동안 사실 이분이 중간에서 초기에는 박정훈 대령을 좀 어떻게 아주 극초기에 말이죠. 사태 극초기에는 뭐 친했던 후배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을 보호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지만 이게 흔들리면서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거잖아요. 네. 이 사태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계속 뭐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되는 시점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히려 임성근 이쪽 재밌죠. 네, 이런 자들이 임성근이라는 자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특검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거는 사실 이종호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로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거잖아요. 네. 그 매우 의심되죠. 멋쟁 해병들 통해서 멋쟁 해병들 불러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진술을 받아야 되고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신원식 쪽에도 또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로비가 아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 이종호를 빨리 불러서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이종호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풀어내면은 사실 이 상당 부분의 어떤 의심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부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져놓아야 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계환이든 지금 멋쟁 해병이든 요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일단 다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 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 나왔죠. 네, 임성근 사단장 부인이 그죠. 김건희 측근이랑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특검 측이 발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쪽 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임성근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명 로비를 했을 김건희 가능성. 측근 쪽으로 넘겼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루트로 갔겠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단일 루트인지 루트가 여러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이종호도 로비를 했고 임성근도 본인도 살려고 로비를 했을 수 있죠. 전방위적으로 다 했다란 다 말이죠. 했겠죠. 그 대상은 근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신원식 아니면 김종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명 정해져 있는 거. 이종섭 아니면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오늘 김계환한테 그게 이제 규명이 아마 오늘 됐지 않을까 싶은데 경로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종섭이요. 이종섭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난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계환 라인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네, 전 군인이니까요. 항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면 돼요. 그거 들은 거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종섭 부르면 돼요. 왜 김계환한테 경로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종섭이 어떻게 진술할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 진술이 하나 남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행위값으로 임성근이 살아난 게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임성근이 어쨌든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임성근이 살아난 과정에서의 시간은 48시간도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시간을 따져봤었는데 30몇 시간이거든요. 다시 따지면 그럼 이 시간에 통화 기록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미 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김계환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진술하고 뭐를 해도 사실 김계환을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법리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계환은 거짓말을 지금은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디테일한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말씀하신 사실 이 사건은 훨씬 이전 단계에서 특검 출범 이전 단계에서 거의 다 밝혀진 사건입니다. 최상민 사건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디테일한 면이라는 게 임성근의 로비 방식, 로비 라인 이런 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신원식 말씀도 드리고 그 기사에서 임성근이 뭐라고 했다는 거냐면 내 출신지가 호남이어서 가령 그러니까 항변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로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면 민주당에다가 해도 됐다. 나 호남 출신이니까. 사고방식이 이런 사람이에요, 임성근은. 내가 호남 출신이니까 민주당에다 로비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기가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로비는 다 하는 스타일인 거죠. 이 사람은 무조건 그런 거고 또 지금 이 디테일한 면이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임성근이 초기에 윤석열 쪽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바둑판식으로 조를 짜서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해병대원들을 물에.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보고를 해서 윤석열 쪽에서 뭐 원래도 그럴 거였지만은 더 경로했다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전체 사건의 얼개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애초에 이 사건은 이 관련자들의 요 일부의 요 포인트들의 인정 그리고 요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거 거의 다 돼 있죠. 그다음에 요걸 실제로 구성된 거를 집어넣는 거 요거만 남은 사건이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해서는 김건희 측근인 뭐 이종호라든지 기타 인물들을 통해서 임성근의 부인이 연락해서 구명 로비를 또 따로 했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이고 뭐 물론 임성근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건희 뭐 그리고 이종호 만난 적 없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다른 증거들이나 뭐 통화 연락 기록 이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이 최상병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거는 풀렸다고 거의 풀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종호가 진술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 김건희 특검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야. 잘했다. 와. 네. 와, 근데 이제 김민아 평론가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는 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네. 예. 뭐죠? 안철수. 아, 근데 안철수는 정말 진짜.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또 철수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혁신위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러게. 거였죠. 받으면 안 되는 거였고 혁신위를 받을 거였으면 본인의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최소한 그 흔한 혁신위가 뭐 결정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안철수 혁신위는 처음부터 할 가능성도 없었고 성공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추측들을 해준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안철수가 뭐 긴 그림을 보는 거 아니냐, 스킨십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8분 만에 드랍했다? 이거는 놓고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안철수는 늘 저런다, 안철수는 늘 떼쓴다. 뭐 이 이미지만 사실 남는 거 외에는 이거를 뭐 사실 크게 어떤 정치적인 문법이나 의미로 해석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수렁이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증이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정치에 입문한 지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더 됐어요. 10년 더 됐죠. 더 됐어요. 근데 또 아직까지 정치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학습이 안 되는 것이냐, 무엇일까?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 안철수 의원이. 저는 때때론 뭐 정치도 학습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일 거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저는 거죠? 뭐 굉장히 응원하는데요. 네. 응원하는 편입니다만 왜 이제 그런 비아냥거리는 임시 지지를 이제 할 건데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제가 나갈 때마다 안 후보를 밀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이제 4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이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관심 있게 보셨다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웃기죠? 네.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약속을 받든지 나는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지도부, 비대위가 터치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받고 그걸 약속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맡겠다. 이렇게 가든지 그리고 분명히 그냥 이게 혁신위원장을 그냥 맡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혁신위원장 하면은 전당대회는 안 나가겠네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전 안 믿었어요. 네? 이거 믿든 안 믿든. 그렇지.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뭐 믿든 안 믿든 그게 세상이 뭐 박영식을 중심으로 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안철수 얘기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손가락도 자른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든 아니든. 장을 지진다고 했죠. 장을 지진다. 자, 전당대회를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요 말에 요 하나의 세트가 있는데 예. 지금 완전히 다 거꾸로 된 거잖아요. 예. 혁신위원장을 안 하고 전당대회를 나간다. 그럼 요 사이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쟁을 치르고 막 내가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정말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친윤 기득권하고 싸울 때까지 다 싸워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예.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던지고 할 수 없이 전당대회에 내 말 듣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요 전투의 시간은 오늘 보면은 결국 8분입니다. 8분간 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뭐 시간은 그렇다 치고 양은 그렇다 치고 질은 어떤 싸움인 거냐.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을 누구를 넣을 것이냐 이 문제. 근데 사람 누구 넣을 것이냐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요 사람을 누가 넣을 거냐를 비대위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비대위가 결정하는 그림.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약속도 못 받고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것이고. 예.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쌍권을 뭐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둥.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왜 그걸 협의하죠? 혁신위에서 결론으로 뭐 논의를 자기들끼리 한 다음에 혁신위에서 우리의 결론은 쌍권이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거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혁신 실패했다고 혁신이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정적 결론을 내는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시작하는데 사람도 안 정했는데 쌍권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튀어갈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거 오늘 그만하려고 이거를 꺼내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혁신위원장 왜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애초에 전당대 출마를 그냥 해야지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쪽의 제안을 받으면서 약간 좀 자기가 다른 바람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어떤 바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전당대회 안 나가느냐라고 물어봤던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짓말이고 아마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면 내가 안 의원을 밀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혹시 약을 팔진 않았을까? 그걸 순진하게 믿어버린 건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이게 죽어버린 카드를 받은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아주 안 좋은 게 왜 나가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 게 보세요. 원래 나가는데 자유가 있는데. 원래 안철수 재평가론이라는 게 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 탄핵 찬성한 사람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탄핵 찬성한 사람이니까 탄핵 찬성층한테 반영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표를 좀 가를 것이다.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예. 저 사람이 김문수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표 방송 우리한테 암울한 것도 끝까지 봤다. TV를 열심히 봤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친윤 쪽에서도 아 그래 다시 보는 안철수 재평가론 이게 있네. 요 두 개를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야.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혁신위를 지나고 나면 뭡니까? 혁신위를 저런 식으로 하면서 송원석 비대위에서 하면서 탄핵 찬성한 사람이네. 이거는 희미해졌죠. 약해졌죠. 친윤 기득권이랑 타협하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친윤들이 좋아했던 안철수 재평가로는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이상해 안철수는. 역시 안철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됐잖아요. 두 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전당대회 나가면 이게 그림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안철수는 안 된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여기 철수의 마음은 영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저는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뭐 큰 기대 없이 그냥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이쯤 되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뭐 이제 은퇴하겠죠. 결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미 난 거예요. 뭐 이번에 나올 인물들이 이제 김문수, 안철수 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이제 당대표 후보군은 또 이제 차차 정리가 될 것 같고요. M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자면은 지금 막 들어온 속보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의 메모가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MBC 단독 보도의 내용인데요. 골자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1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게 이제 노상원 메모의 하나 첫 번째 새로 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탄핵이 가짜 의원들 투표로 된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근데 이게 이제 메모가 12월 3일 이후에 작성된 메모라 가지고 이런 메모가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대선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선택적으로 좀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2022년까지는 부정선거 논자가 아니었나 네, 보네요. 그랬나 봐요. 근데 갑자기 믿음을 얻으셨네. 지난 총선에서 3분의 1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제 이런 메모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이 무슨 미친 소리를 제가 왜 이걸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예, 노상원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니까 좀 더 다른 이제 뭐 추가적인 요거는 뭐 시점이 중요한 것 같네요. 예 12월 3일 이후에 그렇죠. 특정 시점 이후에도 노상원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걸 뭐 그냥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쵸. 전달하거나 보고하고 논의하고 이런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12월 3일 이후에 했는데 그전에는 안 했겠느냐. 예. 맞네요. 예. 12월 3일 내란 뒤에 작성한 노상원의 메모 MBC 단독 보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 장군님의 네. 오늘 평가를 듣고 끝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 오늘 평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뭐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끝.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철수하라는 댓글 요구들이 네. 많아가지고 월요일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 김민아, 최지현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